고요한 병원에서 한 소년이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에서 그는 불가능에 맞서 싸우지만 운명이 더욱 파괴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수수께끼 같은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혹은 그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드러냅니다. 진실을 밝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민주는 어머니 지영의 잠든 얼굴을 주위에 깊게 관찰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많은 어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립병원의 작고 소박한 병실은 지영의 생명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기계의 리듬 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그가 그녀 위에 얇은 담요를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병원에 벗겨진 벽은 소년의 눈에서 빛나는 결연한 의지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3일 전 지영은 집에서 쓰러진 후 입원했고 그 이후로 민주는 병원과 서울 시내에서 사탕을 팔아 돈을 모으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인생은 두 사람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곽의 임대주택 단지에 살았고 지영은 항상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결코 사랑과 애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일 밤 아무리 피곤해도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체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아침 회진을 위해 방에 들어온 의사에게 민준이 물었습니다. 금태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을 가진 중년의 남자인 김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복잡한 치료예요, 민준아. 우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특정 검사와 특수약물이 필요해. 약 5천만 원 정도 될 거야. 그 숫자는 소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는 절망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세를 바로 하고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Copy Retry RL Continua EDT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더 젊었을 때의 지영이 정원 앞에서 우아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진을 집에서 책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수십 번이나 봤지만 사진 속 남자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간호사 은지에게 약속한 후 민주는 사탕 상자를 들고 도시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1월의 태양이 붐비는 거리를 내리쬐었지만 그는 더위나 상자의 무게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팔린 초콜릿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돕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초콜릿 사탕 사세요. 개당 2,000원입니다. 그의 어린 목소리가 교통소음과 바쁜 행인들의 대화 속에서 들리려고 애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으며 몇몇은 그의 사탕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우아한 여성 한 명이 그를 불러 상자에 남은 모든 초콜릿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얘야. 그녀가 유명 브랜드 가방에서 돈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입니다, 아주머니. 왜 혼자 사탕을 팔고 있니? 학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방학 중이에요.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야 해서요. 박소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소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동정심으로 빛나며 사탕 값뿐만 아니라 후한 팁까지 그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구나. 그녀가 민준의 얼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해?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가야 해요. 회의가 20분 후에 시작돼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위험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민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찍은 오래된 사진 속의 남자와 똑같았지만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가 중얼거리며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오래된 사진 아래 부분적으로 가려진 채로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구겨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는 어머니가 그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밝혔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바로 오늘 카페에서 본 그 남자는 강태우라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지 않은 이 편지에 쓰인 말에 따르면 그는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편지는 민준의 작은 손에서 떨리며 그는 어머니의 병상 옆 불편한 의자에 앉아 매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글자들이 춤추는 듯했고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우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쯤이면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겠죠. 하지만 시도라도 해보지 않을 순 없어요. 우리 아기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요. 민주는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며 15년 전 그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사진 속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지영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그가 물을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 서린 슬픔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은지가 지영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왔고 소년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민준에게 정이 들었고 그의 성숙함과 헌신에 감명받았습니다. 좀 쉬어야 해, 꼬마야. 은지가 지영의 베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을 여기서 보낼 순 없어.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봐야 해요. 은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많은 어른들도 가지지 못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뭔가 먹겠다고 약속해. 너를 위해 샌드위치를 가져왔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자신의 가장 좋은 옷, 약간 바랜 파란색 셔츠와 어머니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던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는 사탕 상자를 들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도서관의 오래된 신문들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강태우가 일하는 웅장한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거울 같은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민주는 그 건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느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리셉션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소년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강태우 씨를 만나야 합니다. 민준이 자신의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강 사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길거리 판매원은 만나지 않으십니다. 민준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서지영에 관한 일입니다. 제 어머니요. 그 이름을 언급하자 리셉셔니스트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잘 차려입은 임원들이 오가는 것을 관찰하며 자신이 점점 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로비 벽에 걸린 큰 사진에는 강태우가 아내 박소연, 어제 카페에서 그의 사탕을 사준 바로 그 여성과 함께 어떤 자선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몇 분 후에 경비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 합니다. 강 사장님은 회의 중이시고 당신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 항의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이미 그를 단호하게 출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민준은 건물 계단에 앉아 눈물이 눈을 태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고급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태우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은 그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사장님, 제발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태우는 놀라서 소리치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고
순간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인식의 섬광? 제 어머니 서지영에 관한 일입니다. 민준이 경비원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매우 아프게 누워있고 지영? 태우가 중얼거렸고 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 말하기도 전에 소연이 차에서 내려 순간을 중단시켰습니다. 태우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늦겠어요. 소연이 말하다가 민준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어제 사탕을 팔던 그 아이네. 경비원들이 이미 민준의 팔을 잡고 그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태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제발 사진을 보세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강태우는 오래전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의 순간을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을 응시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도시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고 민준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와 태우의 충격받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고 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민준을 잡고 있었지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아주세요. 태우가 마침내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며 동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15년 전 삶이 더 단순하고 진실했던 시간으로 그를 데려가는 이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우, 이 아이가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소연이 남편의 팔을 가볍게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대답하기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네요. 강태우의 주요 비즈니스 라이벌인 임재현이 악의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분명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빠르게 사진을 자켓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현 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친구. 재현이 대답했고 그의 눈은 악의로 빛났습니다. 위대한 강태우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공공의 관심사죠. 특히 과거와 연결된 길거리 아이와 비밀리에 만나는 경우에는 말이에요. 민주는 이제 경비원들에게서 풀려났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가 분노하며 항의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병원에 아프게 계시고 그녀는 민준, 태우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소년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퉁이 카페에서 만나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거야. 그의 눈은 조용한 긴급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우, 우리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가 건물로 들어가는 동안 재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따라갔고 민주는 인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간호사 은지는 민준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니? 그녀가 소년이 판매한 돈으로 산 꽃에 물을 갈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여전히 의식 없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무서워요. 은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무서운데, 꼬마야? 그가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봐. 민준이 말을 막을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간호사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는 빠르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은지가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필요로 하는 치료는 매우 비싸다는 거 알아요. 민준이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도시 반대편, 강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태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민준이 보여준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들어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지영이 누구인지 말해줄 거예요. 그녀가 남편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회색빛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이야기야. 그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찾아오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는? 소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았어요. 당신 어머니의 앨범에서 본 사진처럼. 태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재현이 당신의 숨겨진 아들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었고 다음 날의 만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이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것도, 잠든 그녀의 얼굴에 고독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는 한 잘 차려입은 남자가 행정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영과 그녀의 아들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재현의 비서 중 한 명으로 강가의 제국을 뒤흔들 것 같은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라는 상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그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창가 근처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의 젖은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중요한 소지품들, 사진, 편지, 그리고 어머니가 슬픈 순간에 시를 쓰던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의 여자 종업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혼자 앉아있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핫초코 한 잔 마실래, 꼬마야? 가게에서 대접할게. 민준이 막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우가 조용히 들어왔고 전날보다 더 캐주얼한 옷, 청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분명 주목받지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눈은 즉시 민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핫초코 2잔 부탁드립니다. 태우가 종업원에게 부탁하며 민준 앞에 앉았습니다. 몇 순간 동안 그들은 서로를 관찰하며 침묵을 지켰고 각자 상대방에게서 익숙한 특징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는 그녀의 눈을 가졌구나. 태우가 마침내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15년 전 나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눈이야. 민주는 침을 삼키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나요?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야 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할 정도였어요. 태우는 잠시 눈을 감았고 마치 그 말들이 그를 물리적으로 강타한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일이야, 민준아. 난 지영이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우리가 헤어졌을 때, 하지만 엄마가 편지를 썼잖아요. 민준이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걸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받지 못한 편지지. 태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해해야 할 게 많아. 그 당시 나는 가업을 물려받으려던 참이었어. 많은 압박과 기대가 있었지. 종업원이 핫초코를 가져오며 잠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치료가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매우 비싸지만 그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사탕을 팔아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태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지? 5천만 원이요.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야, 민준아. 태우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 DNA 검사를 해야 해. 알겠지? 난 그저...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소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었던 것처럼 붉었습니다. 태우, 우리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강가의 제국 위협받다. 숨겨진 상속자 그림자에서 나타나다. 아래에는 임재현이 분명히 찍은 전날 만남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소연이 속삭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태우는 갑자기 일어섰고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걸 해결해야 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휴대폰 번호를 줘. 전 휴대폰이 없어요.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를 찾으실 수 있어요. 309 4호실이에요. 소연은 그때까지 소년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너는 태우와 같은 점이 있구나. 여기 귀 근처에. 그 순간은 태우의 휴대폰 통화로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였고 이미 회사 본사를 포위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소연이 갑자기 말했고 민준과 태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동 속에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들이 태우의 운전기사의 호의를 받으며 카페 뒷문으로 나가는 동안 민준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뭐라고 할까?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깨어날까? 고급차의 뒷좌석에서 태우와 소연 사이에 앉아있는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순간 지영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첫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그녀의 입술은 은지 간호사만이 들을 수 있는 이름을 형성했습니다. 민준, 강태우의 차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오토바이를 탄 사진 기자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준은 짙게 착색된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단 이틀 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갑시다. 소연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결정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봐야 하고 우리도 그녀를 만나야 해요. 태우는 아내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소연은 항상 few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미묘한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정신적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은지 간호사는 그들이 접수대를 지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잘 왔구나. 내 어머니, 그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어. 소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잊은 차에 그는 3색 4호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고 그녀의 눈꺼풀은 빛에 적응하려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지영은 천천히 아들의 목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말라붙은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태우와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태우.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태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순간의 감정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영,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에 대해. 소연이 침대로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놀라운 아이예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돕기 위해 산을 옮겼어요. 지영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은지가 신속하게 침대를 더 편안한 자세로 조절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탕 판매, 카페에서 소연과의 만남, 편지의 발견, 회사에서의 대치. 지영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편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한 번도 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이 모든 해를 간직하고 있었죠. 사실은 엄마,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여기 병원에서 엄마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도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향수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식물원에서였지. 지영,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어리석었죠. 체면과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강 선생님, 김 의사가 방에 들어오며 불렀습니다. 서 씨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의사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준은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를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요. 지영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화낼 수 있겠니?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 항상 그랬어. 병원 밖에서는 지영의 깨어남에 대한 소식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재현은 전략적으로 정보원들을 배치해 두었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요. 그녀가 일했던 모든 장소, 그녀가 알았던 모든 사람. 강태우가 이번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태우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태우,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소연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휴대폰을 보는 태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사라졌습니다.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가 소연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식 성명을 요구하고 있어. 그럼 성명을 내자.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자. 진실된 이야기를. 지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그녀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는 동안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쉬어야 해요. 간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회복에 매우 중요할 거예요. 모두가 방을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민주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엄마 약속해요. 알고 있어 우리 아들. 지영이 대답하며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네오는 항상 약속을 지키니까. 그날 밤 강가의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낮은 소리로 스캔들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소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샌드위치가 있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 간호사가 네가 치즈 토스트를 좋아한다고 말해주더라. 민주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이 단 하루 만에 그의 안녕에 대해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아주머니. 그냥 소연이라고 부르렴.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니, 민준아. 난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어. 태우와 나는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 옆방 서재에서 태우는 회사 이사회와의 긴장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8살 소년과 그의 병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재현이 대량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우는 통화를 끊고 머리를 손에 묻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민준과 소연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태우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영은 은지의 방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아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은지가 베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님도 그에게 많이 정이 들어 보여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 씨는 항상 사회 봉사로 유명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그저 친절한 것뿐일 거예요. 아니에요. 은지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민준과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보셨어야 해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 사장님, 임재현의 목소리가 가짜로 정중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재현 씨. 태우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서 씨의 과거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거든요. 언론에 이런 세부 사항들이 알려지면 안타까울 것 같군요. 태우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이나 내 아들을 해치려 든다면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재현이 웃었습니다. 벌써 부성을 인정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이사회가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태우는 소연과 민준이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소연이 사준 새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만화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태우가 불렀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가주겠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가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 소녀는 놀란 듯이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꼬마야. 나중에 함께 내 어머니를 뵈러 가자. 차 안에서 회사로 가는 동안 태우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 거야.
그리고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민준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걸 알 때가 됐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 임재현 같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든 상관없어. 가족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단다. 병원에서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면 태우와 민준이 카메라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녀는 이런 노출의 결과가 걱정되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은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당신 아들은 제가 본 중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완전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강가 주식회사 본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언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연이 고집했던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는 동안 태우가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태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강가 주식회사의 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우와 민준이 나란히 단상으로 걸어가자 끊임없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임재현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때때로 비서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에 젖었지만 자세는 꼿꼿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때 소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녀, 꼬마야, 부끄러워할 게 없어. 태우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가족에게 중요한 순간에 언론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모든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서지영이라는 놀라운 여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가족의 기대에 굴복하여 제 선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고 모든 말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입니다. 태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겨우 8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용기와 정직성을 보여준 소년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았고 경비원들과 편견에 맞서 싸웠으며 결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줄에 앉은 한 여성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소연 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소연이 청중석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고 태우와 민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바로 제 가족 옆이죠. 그녀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재현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족의 단합된 모습은 그의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그동안 아들의 존재를 무시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그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민주는 아버지가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틀렸어요. 소년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 대해 모르고 계셨어요. 엄마가 그에게 쓴 편지를 전하지 못하셨거든요. 강당을 통해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목소리의 진실성은 가장 냉소적인 기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서 씨의 치료에 대해서는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태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조사 중입니다. 지영 씨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영은 텔레비전을 통해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감동받은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정말 대단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완전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서 태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지영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고비용 의료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부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현은 갑자기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그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태우의 사무실에서 민주는 소연과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잘 될까요? 그럼 우리 아들. 소연이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네 어머니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가족을 만들어 나가야 해. 태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여전히 건물 입구에 모여있는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상관없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싶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오래된 식물원 사진이 이제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사진의 임무가 마침내 완수된 것처럼 말입니다. 태양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와 304호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이전보다 더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연이 선물한 새 태블릿으로 기자회견 영상을 3번째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약을 정리하고 있던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꿈 같아요. 당신 아들이 현실로 만든 꿈이죠.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금쪽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강가의 저택에서 민주는 자신의 새 방을 둘러보며 여전히 소연이 그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벽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부 책상 위에는 그가 학교로 돌아갈 때 사용할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소연이 살짝 열린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준이 대답하며 그녀를 껴안으러 달려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둘 사이의 애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마치 항상 서로의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를 위해 뭔가를 가져왔어. 소연이 말하며 색깔 있는 종이로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했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민주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은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식물원 사진에 딱 맞겠어요. 그가 소연을 다시 한번 꼭 안으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강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태우는 법률팀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 주가는 안정을 찾았고 서지영 재단의 설립은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여준 투명성과 인간성에 감명받았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이미 우리의 초기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임재현은요? 태우가 최근 며칠간 라이벌의 침묵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에 따르면 그가 지영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관계자들과 빈번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반대편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임재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가 비서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약점이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장님? 지영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내가 통제하는 은행 중 하나에 상당한 부채가 있어. 임재현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을 좀 방문해 볼 때가 된 것 같군. 병원으로 돌아가서 민주는 소연과 함께 어머니의 일일 방문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소연이 준 새 액자에 담긴 식물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 이모가 준 걸 보세요. 그가 선물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지영은 감동적인 눈빛으로 액자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들과 소연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발전한 애정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소연 씨, 지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잠시 단둘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암시를 이해하고 병원 매점에서 태우가 준 용돈으로 핫초코를 사러 나갔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나 선물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요. 이 상황이 당신에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소연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해했어요.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민준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껴안고 이해와 애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머니와 소연이 오랜 친구처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은 김 의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서 씨, 최근 검사 결과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2주 후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공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지영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마치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소연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태우와 제가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해요. 정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당신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준이가 우리 모두와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제안에 관대함에 말을 잃었고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임재현은 살짝 열린 문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잔인한 미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즐기세요. 지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소식이 맑은 하늘의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병원장이 태우와 그의 법률팀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행정적 문제로 인한 지영의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태우가 회의실 테이블을 치며 항의했습니다. 치료가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송은 전체 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장인 박 원장은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강 사장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한 은행이 즉각적인 행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짐작이 가는군요. 태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은행이 임재현 그룹 소유겠죠. 지영의 병실에서 이 논의를 모르는 채 민주는 어머니와 소연에게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그의 새 방을 위해 만든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의 책상이 될 거예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다채로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책 읽는 걸 좋아하시니까 큰 책장도 넣었어요. 소연은 이 장면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에 대해 날마다 커가는 모선계와 지영과 발전시키고 있는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